북한과 미국 간의 장성급 회담이 9년 4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형식적인 의제는 미군 유해 송환 문제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국군 기무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에 대한 고감도 수사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원도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이 37.6도를 넘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PC방, 제과점 등의 소규모 사업자와 노동자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 채팅이 본인도 모르게 녹화된 뒤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로 유포되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음란물 유통업자들이 모인 이 단체 대화방에서는 수천 개의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과 미국이 오늘 판문점에서 9년 4개월 만에 장성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예정됐다가 북한이 돌연 연기했던 실무회담이 오늘 장성급 회담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형식적인 의제는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언급됐는지 오늘 회담 이후 고위급 대화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유엔 깃발을 단 주한미군 차량들이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으로 향합니다. 북미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통일각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공군 소장인 마이클 미니안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 북측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중단됐던 북한군과 유엔사 간 대화 채널이 9년 4개월 만에 복원된 겁니다. 회담에선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송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집중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미군은 송환을 위해 유해 운구 상자 100여 개를 이미 JS 사령부에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담에서 북측이 정전체제 관련 현안을 협의할 후속 회담을 요구하거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을 돌연 연기한 뒤 유엔사 측에 장성급 회담을 15일에 열자고 다시 제안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렇게 9년 4개월 만에 열린 북미 장성급 회담,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취재 기자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떻습니까?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힘들겠죠? 예, 통일대교를 넘어서 미군 측에서 판문점으로 간 것이 8시 반쯤인데요. 10시부터 회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끝났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 국무부나 한미연합사에서는 회담 결과가 나오면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한미연합사 측에서도 있었는데 아직은 언급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측에서는 회담이 오늘 한 내용에 따라서 내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내놨었는데요. 예. 이 경우 미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부분들을 논의한다거나 또는 북한 측이 또 다른 의제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남북 간의 회담이나 한미 간의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가 금방 파악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앞서 이제 여러 의제 논의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미국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6.25 전쟁 당시에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실무급으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실제 판문점에 가서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참여한 것은 대령급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유엔사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15일 장성급으로 만나자라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 예. 미군의 유해 송환 문제는 지난 6월 12일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당시 4번째로 명시된 사항인데요. 북한이 장성급으로 역제안해서 이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시 합의문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노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라는 풀이가 있고요. 이 의도는 달리 말하면 그러니 미국 측도 합의문의 사항을 준수해라. 당시에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합의문에 명시돼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준수하라는 미국 측에 대한 요구의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런 의도를 부각시키려는 이런 의도들을 부각시키려는 것 말고 DMZ 인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문제, 또 군축 문제 등 다른 문제가 의제로 제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만큼이나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종전선언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달 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평양을 다녀온 이후에 예. 북측에서 이제 외무성이 왜 하자는 이야기, 종전선언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했느냐라고 불만 섞인 어떤 성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랬다면은 오늘 가장 큰 북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종전선언에 관련된 언급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도 언급이 안 됐던 종전선언 문제가 장성급 회담 수준에서 얘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비슷한 의견들입니다. 예. 다만 종전선언을 위한 여론 환기 작업 수준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북한이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예. 그런 요구들을 유엔사 측, 정확히는 미국 측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원래 북한과 유엔사의 장성급 회담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자는 그런 채널이었는데요. 여기에 나가서 주로 논의됐던 것은 군사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DMZ 인근의 군사적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형식적으로는 유엔사의 장성급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지만 예. 사실 이 장성이 미군의 고위 장성이기 때문에 북한과 유엔사의 장성급 회담을 정리화시킨다는 것은 예. 북미 간의 고위 장성급 회담을 정리화시킨다는 것이고 예. 앞으로 군사적 문제를 이 틀에서 많이 논의하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번 회담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 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모레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주정철 북한 탁구협회 서기장이 이끄는 북한 선수단 25명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선수 가운데 김송희와 박신혁, 차송희는 남북 단일팀 일원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합니다. 탁구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와 올해 스웨덴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군 기무사 관련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 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 이 두 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부터 현직 국방부 수장까지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또 취재 기자와 이 수사의 핵심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내일부터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은 팀을 2개로 나눠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처음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당초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문건 확인이나 구체적 검토 없이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는 감사원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송 장관은 오늘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단순히 감사원에 물어본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송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군 내부 인사가 아닌 민간인에 대해선 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부 조익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익신 기자, 네.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그 문건 가장 먼저 들여다보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문건의 성격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군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경찰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검토한 참고 문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 중에 하나로는 당시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쿠데타 실행 문건이면 공식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예. 반면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실행 문건이다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문건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부대 동원 계획이 담겨 있고 특히나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계엄기구 설치 등 시행 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밀어볼 때 실제 작전 이행을 고려한 문건이라는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 음모 예비죄와 군사 반란 예비죄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단은 기무사가 문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했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 문건의 작성을 최종적으로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느냐 이 부분도 당연히 쟁점이 되겠죠. 맞습니다. 누가 지시를 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히 문건 작성에 관여한 건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소장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소 참모장을 불러 누가 활동을 지시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소 참모장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JTBC에 밝혔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부에서는 계엄령 검토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방부 장관 독단으로 지시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냐는 점도 수사단이 밝혀야 할 주요 사안입니다. 예, 또 하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지금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방법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커지고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거는 7월이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받은 시점 3월이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수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되겠습니까? 네, 현재 국방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도 수사단이 들여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이 문건을 확보한 뒤 청와대의 일을 제대로 보고했느냐, 그리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왜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감사원장의 구두 질문만 하고 외부 법리를 검토했다고 설명한 부분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사단이 송 장관까지 불러 조사할지는 일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뜨거웠습니다. 삼척은 37.6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고 영남에서도 사람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도 크게 늘었는데 당분간 무더울 전망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축사 증축 공사장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63살 A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 속에 주변에 그늘이라곤 찾을 수 없는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장마가 물러난 뒤 일주일가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주에만 환자 수가 180명 늘어 그 전주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곧바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폭염의 기세는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이 37.6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대구와 경주, 포항 등 영남 지역 곳곳에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겼습니다. 서울도 33.2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런 찜통더위에 KTX 열차에 냉방장치가 잇따라 고장났습니다. 승객들은 2시간 넘게 객실 안에 갇혀서 무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객실 안은 부채질하는 승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찬 생수통을 얼굴에 대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부채질하는 중년 남성도, 작은 손 선풍기를 든 청년도 더위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승무원들은 사과 방송을 반복할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진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KTX 냉방장치가 잇따라 고장났습니다. 정오에 부산에서 출발한 KTX 열차 2개 객차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그 애기도 얼굴이 막 빨개지고 이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내리신 걸로 저희는 봤거든요. 또 오후 1시 반 광주에서 출발한 KTX 열차 9개 객차도 냉방장치가 고장났고 오후 4시 부산에서 출발한 또 다른 열차도 냉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독을 지나서 이제 생수랑 얼음을 쓰고 주문해서 끝까지 대성은 안 되고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승객들 항의가 이어지자 코레일은 열차 요금의 25%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냉방기 과부하로 일부 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시험지가 또 유출됐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입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두 학생이 교사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촬영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1학기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A군 등 3학년 학생 2명이 두 과목 시험지를 사전에 몰래 빼냈습니다. 방과 후 교사 연구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캐비닛에 있던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전자키를 다 쓰거든요. 그 비밀번호를 다 쓰는데. 두 학생의 부정행위는 시험지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A군이 학교 공용 PC에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았다가 교사에게 들킨 겁니다. 학교 측은 교내 CCTV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 연구실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고 이후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내 명문으로 손꼽힙니다. 두 학생은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다른 연구실이라든가 막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이들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또 유출된 두 과목에 대해 내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애초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시험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최초 시험지 유출을 알게 된 지난 5일 이후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교내 CCTV 전체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전직 공정위 간부들이 공정위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대기업에 갈 수 있도록 불법 알선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중 한 고위 간부는 아들과 딸의 취업도 대기업에 청탁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국정농단 특검 조사를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이번엔 공정위 출신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자신의 아들, 딸 취업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 고위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2016년 말쯤 현대차 계열 광고회사 이노션의 안건희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기고 서울대 동창인 안 사장에게 딸의 지원 사실과 이름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고 알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 전 부위원장의 아들, 딸 모두 현대차 계열사에 재직 중입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공정위에 그룹 현안 해결 등의 대가를 바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오랜 친구인 안 사장이 딸의 입사 지원을 먼저 권유했고 지원 여부를 물어와 답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과 PC방 같은 영세 사업주들은 저항이 거셉니다.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 을들의 전쟁, 을과 병의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드러내는가 하면 최저임금만큼 올라요. 강렬시키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금이 약할수록 이런 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임금 부담이 높아져 일자리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너무 올려버리면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따로는 안 쓰겠죠. 편의점 업주들은 동맹 휴업을 불사하겠다며 갈등의 전면에 섰습니다. 내년에는 뭐 이래 되면 거의 알바하는 게 뭐지? 8시간 넘으면 자비도 왜 나눴다 그래?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일당으로 하면 10만 원 나오는데.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조정, 상가 임대료와 불공정 가맹 계약 시정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요일쯤 근로장려금을 2배로 늘리는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언급 없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의료인들이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환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료인들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완희 기자입니다. 여성 환자가 지방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습니다. 수술실에 가지고 간 녹음기엔 의료진의 성희롱 발언들이 담겼습니다. 정말 가슴이 차가웠다. 의료진은 다른 병원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 집도이였던 의사 강모 씨는 신 씨 사망 후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됐습니다.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1년에서 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따로 이를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범죄 등 의료인들의 중대한 법 위반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로를 본다면 그 진로에 대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징계 정보 공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공개 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에 대한 살해 위협이 파악됐다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LA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에도 비슷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MBC 계열의 MBC4 보도입니다. 이 방송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살해 위협을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임 경관은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방탄소년단의 LA 공연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5일부터 나흘간 LA에 머물며 LA 시내 스테이플 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7명의 멤버 중 누구에 대한 위협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멤버 중 지민에 대한 위협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민은 지난해 4월 미국 애너하임 공연을 앞두고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지민은 올해 5월에도 미국 포트워스 공연을 앞두고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직 용의자나 동기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살해 위협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대구에서 출발해 일본 삿포로로 가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도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 중에 엔진 결함이 발견된 건데 승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구를 떠나 일본 삿포로로 가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갑자기 항로를 바꿔 도쿄로 향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신호가 들어오자 기장이 안전을 위해 비상 착륙을 결정한 겁니다. 오후 5시 40분쯤 삿포로에 도착할 예정이던 승객 174명은 갑작스럽게 하룻밤을 도쿄에서 보냈고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삿포로로 떠났습니다. 삿포로에서 대구로 돌아가기 위해 이 여객기를 기다리던 승객 155명도 대체 항공편을 타기 위해 출발 예정 시각보다 7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모든 승객에게 대체 항공편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에서 괌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엔진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모레가 초복입니다. 어김없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거리에 나선 집회 참가자 품에 하얀 반려견이 안겨 있습니다. 친구들을 살려달라는 팻말을 흔들고 동물 학대를 막아달라는 구호도 외칩니다. 참가자들은 도살 과정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개 식용의 위생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가 애 통증이 가장 심하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애들이 도살을 하기 위해서 넣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맞은편에선 개 농장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개 식용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단체가 만든 편견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은 17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개 농장주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요즘 해수욕장마다 인파가 몰리는데 이한류라는 역파도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운대에선 최근 3년 동안 200명 이상이 이한류에 휩쓸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구조 지휘권을 놓고 소방당국과 해경이 갈등을 빚고 있어서 안전은 뒷전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두 곳에서 발생한 이한류에 70여 명이 멀리 떠밀려갑니다. 구조 작업에서 119 수상구조대는 해경을 배제시켰습니다. 2014년 해경이 폐지되면서 해변은 지자체, 먼 바다는 해경이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주도권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해경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바다에서 해경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 소방부와 해경이 지휘본부와 막루, 해상에서 함께 근무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19 수상구조대가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지휘본부와 해경이 대기 중인 이곳 미포항은 직선 거리로 1km가량 떨어졌습니다. 받고 바로 시동 걸고 나가더라도 한 3분 정도는 잡아요. 책임 공방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얘기라 해야 되나?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당황스럽거든요. 오히려 필서객들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지역이나 법을 따지지 않고 한여름철에는 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커지자 각 기관은 조만간 다시 만나 합동 근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10대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노예로 팔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의 채팅방입니다. 여기에선 채팅하는 아이들의 동영상은 물론이고 아이디까지 팔고 있습니다. 전효희 기자와 저희 칠거팀이 인터넷상의 아동 성폭력을 취재했습니다. 몇 살이야? 최근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채팅 앱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손쉽게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영상 채팅이 가능합니다. 너네 어디야? 학교. 이 채팅 앱을 써봤다는 청소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주변 친구들 많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채팅 도중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토로합니다. 취재진이 여성으로 설정해 채팅을 시작해봤습니다. 10분 만에 노골적인 요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10대들은 해당 채팅이 캡처나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막 캡처도 한다던데 들어본 적 있어? 응. 해당 업체는 녹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녹화 어플만 다운로드하면 손쉽게 채팅 내용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 앱의 콘텐츠 등급은 만 17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용자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요. 친구들이 많이 해? 네, 다 해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계정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 채팅 어플을 검색해봤습니다. 채팅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 수두룩합니다. 유출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채팅을 한 겁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마치 자의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평범한 10대들은 이곳에서 노예로 불립니다. 유포자들은 녹화 영상뿐만 아니라 노예라고 낙인 찍은 피해자의 아이디까지 사고 팝니다. 노예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글도 있습니다. 영상들은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산됩니다. 판매자들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깁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영상도 나돕니다. 거대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한 10대 고등학생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어디 사냐, 뭐 이름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저성적인 거를 요구를 하거나. 디지털 장의사에게 100만 원을 주고 일부 영상을 지웠지만 아직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주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JTBC 전영입니다. 방금 그 채팅방에선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 영상을 팔아서 하루에도 수백만 원을 버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취재진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유포자를 추적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텔레그램의 한 단체 대화방입니다. 하루 최대 100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사진과 영상만 4,00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진이 구매자를 가장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명으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에선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확보한 계좌만 10개가 넘습니다. 취재진은 판매자들의 IP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올려봤습니다. 대부분 IP 주소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였습니다. 한 IP 주소만 서울 송파구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주소로 가보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무실입니다. 고객이라서 IP를 했다는 겁니다. 한 포털 사이트 계열사에 해당 IP를 팔았다는 겁니다. 이 포털 사이트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IP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중 상당수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벌미가 잡히면 꼬리 자르고 쪼꼬리 자르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비공개 형식으로 좀 돌아가고 비트코인 결제로 바뀌고.
실제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단속에 걸린 경험도 공유합니다. 계좌를 쓰면 경찰에 잡히기 쉬우니 조심하라고도 충고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판매자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최근 단체 대화방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수입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도 말합니다.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대화방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확보한 대화 내용과 계좌 등 각종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47살 A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 20분쯤 인천 구월동의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한 걸로 보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폭격해 팔레스타인 소년 2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폭격은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민간인이 숨진 것에 비판이 일자 이스라엘은 무장조직 하마스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프랑스 파리에서 우기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우기기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우리 시각 오늘 밤 자정에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상대 전적은 피파 랭킹 7위인 프랑스가 22인 크로아티아에 3승 2무로 앞서 있습니다. 1998년 월드컵에선 개최국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2대1로 이겨서 결승에 올라 우승했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디스 청탁입니다. 디스 청탁. 디스가 이제 요즘 말로 험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험담을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의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지난달 말 당내 의원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비대위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병준 고수를 비판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실제 김진태 의원은 이달 초에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비대위원장에 노무현의 사람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맙지만 정중히 사양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노무현의 사람은 이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를 지칭하는 만큼 안 위원장의 전화를 받고 김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디스가 이루어진 거군요. 자, 근데 이게 이야기한 대로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비대위 준비위원장으로서는 중립성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준비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물어봤더니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안 위원장은 오히려 김진태 의원이 연락이 와서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사람인 만큼 곤란하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얘기를 공론화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지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계속 말이 많습니다. 비대위원장 문제를 놓고.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 뒤 17일에 열리는 정국위에서 최종 추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은 그런데 의견 수렴의 과정이고 실제로 5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로 정할지는 이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성태 의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 대행 스스로 거취에 대한 이 당내 반발이 현재 거센 만큼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겠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옥탑방 정치입니다. 예, 옥탑방 정치.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조만간 강북구 삼양동에서 강북 한 달 살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이 서울시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옥탑방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옥탑방을 포함해서 이 소형 단독주택 두세 곳 중 한 곳을 다음 주 중에 계약하고 이르면 다음 주말쯤에 이 거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뭔가 뭐 시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가는데 강북으로 갑자기 사는 곳으로 옮기는 특별한 이유 있겠죠? 네. 박 시장 측은 일단 취임사부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취임사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취임사를 보니까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동고동락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강북에서도 삼양동을 선택한 이유는 서민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시청으로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책도 함께 찾겠다는 겁니다. 예. 공식적으로 밝힌 취지는 이런데 이를 두고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큰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벌이는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본다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뭐 민생 체험, 어떤 서민들과 뭐 스킨십을 늘린다 했을 때는 항상 어떤 그런 큰 뜻을 품고 실제 행보로에 옮겼던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김문수 전 후보를 들 수 있었을 텐데요. 예. 2009년 경기 지사 시절에 택시 운전사 자격증까지 따고 경기 지역 곳곳을 돈 바 있습니다. 예.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상임선대위원장도 유명한데요. 역시 100일간 전국을 돌면서 100일 민심 대장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해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정치 행보 항상 긍정적인 또 결과로 이어지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사례였는데요. 2010년에 이틀간 쪽방에서 이 최저 생계비로 살기 이런 체험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취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소외로 밝힌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발언이었는데요. 이틀간 살고 나서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았다. 먹거리로 쓰고도 남은 돈으로 1,000원은 기부하고 신문도 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으로 이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불행히도 총선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의 이 같은 민생체험 행보는 그 진정성을 얼마나 보이냐 또 이후에 얼마나 정책으로 이어지느냐가 이 승패를 가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박 시장의 강북 살기 정치 행보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대구와 포항은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서울도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보통 수준이겠지만 부산과 울산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